가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거나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직접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항상 상상에 그치지만 구름 속은 어떨까 궁금할 때가 좀 많거든요. 국 기자는 이 하늘을 나는 꿈 어떠세요? 네, 저도 하늘을 바라보면 왠지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 그러곤 하는데 저도 그래서 높은 곳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늘을 나는 분을 모셔서 저희는 직접 접할 수 없는 기분을 간접적으로 느껴볼까 합니다. 이 하늘을 나는 사나이 과연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 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 분, 하늘을 나는 기분을 대리만족시켜줄 분 모셨습니다. 탁 트인 풍경 보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죠.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아시아 1인자를 차지했던 하치경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하치경이라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높은 하늘을 나는 분인데 이제 거침없이 하늘 날다가 이 방송 스튜디오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 떨리고요.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 들어오니까 포근하고 아주 좋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하치경 선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1998년 비행에 입문해서 한국의 비행 역사와 함께한 하치경. 2005년 강릉 아크로비치 묘기 비행 국제대회에 한국 대회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러시아 트리아다컵 종합 2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배 장거리 패러글라이딩 대회 장거리 종합 1위, 2008년 제1회 비치 아시안 게임 정밀 착륙 단체 금메달, 개인 은메달, 스피드 부분 단체 은메달, 개인 은메달로 대회를 휩쓸었고요. 2009년 평창 코리안 챔피언십 한국 챔피언에 오르면서 국내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2회 FAI 패러글라이딩 아시안 챔피언십 종합 1위 아시안 챔피언, 2012년 프레월드컵 타이완 개인 종합 1위에 오르면서 아시아 무대도 평정했고요. 2019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안 투어 중국 대회 종합 1위, 2020년에는 같은 대회인 네팔 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오르면서 내려올 줄 모르는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패러글라이딩의 산 역사신데 이 비행으로만 따지면 진짜 지구 몇 바퀴는 막 돌았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바퀴는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레저 활동으로 알고 있지만 패러글라이딩이 대회도 있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부터 하고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패러글라이딩 대회의 종류는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밀 착륙이라 그래가지고 양궁처럼 그 정해진 타켓에 누가 정확하게 내리냐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아크로바틱이라 그래서 묘기 비행대입니다. 묘기 비행.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중에서 조작을 하면서 그 기술의 완성도나 어떤 그 실수하는 점, 그러니까 기계체조처럼 네. 그런 기술의 고난이도 점수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는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네. 그런 비행에 대한 예술적인 그런 대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 종목을 하고 있는 장거리 속도 경주 대회, 크로스컨트리 대회인데요. 이제 정해진 거리를 동시에 공중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누가 그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하느냐, 이제 그 속도와 이제 시간을 따지는 그런 장거리 속도 경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뭐 세계 대회, 아시아 대회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FAI라는 그 세계 국제 항공 연맹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2년마다 열리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 챔피언십이라 그래가지고 대륙간별로 2년마다 열리는 그런 메이저 대회들이 매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에 있어서 이제 국내 1인자를 넘어서 아시아 1인자에도 올랐었는데 그 순간 되게 또 짜릿하고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 챔피언에 오른 대회가 2010년도에 일본에서 열렸던 그 제2회 아시아 챔피언십인데 거기서 제가 종합 1위를 해서 아시아 챔피언으로 올랐었습니다. 장거리로 가는 대회. 네, 장거리 속도 경주였죠. 어느 거리를 얼마 만에 갔던 건가요? 보통 이제 날씨에 따라서 그날마다 그 타스크라는 그런 숙제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대부분 국내 대회나 이런 국제 대회에서 뭐 길게는 100km 넘게까지, 그다음에 뭐 대부분 기본 50km 이상. 아시아 챔피언십 같은 그런 대륙간 대회는 10일 정도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전체의 10일간의 성적을 합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문경에서 아시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인데요. 이게 또 정상에 오르면 아시아 무대에서 이제 2번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예, 와.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아직까지 타이틀- 2번 우승한 아시아 선수는 없나요? 2번도 없을 뿐더러 이제 아시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2번 우승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겠네요. 그렇죠. 뭐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날 날씨나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만 꼭 있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요, 이 작년 고창에서 월드컵이 열렸고요. 내년에는 문경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큰 대회가 많이 열리는 이유가 있나요? 고창도 그렇고 뭐 그 아시아 챔피언십이 열릴 그 문경도 그렇고 일단 우리나라가 뭐 전체가 아시다시피 산이 뭐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좋다고 봐야죠. 저희가 비행을 하기 위한 상승 기류라든지 어떤 지형들이 뭐 아기자기하고 그다음에 뭐 풍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시합을 하기는 뭐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지만 있다면 오히려 더 패러글라이딩 하기엔 좀 안 좋은 지형이죠.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브라질이나 뭐 다른 이런 그 남미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에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평지와 산악 지형에 대한 또 기술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기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네.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또 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그니처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돌바로 X 질문. 내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챔피언십 우승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제가 지금 현재 뭐 비행을 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또 대회가 열릴 장소고, 홈그라운드네요. 예,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전 대회에서도 제가 좋은 어떤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었고, 아무튼 그 장소에 대한 네. 자신감이 아무래도 좀 많고요. 그리고 또 2번 그 타이틀을 거머쥔다는 그런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가 사실 40대 후반이시란 말입니다. 다른 선수들 보면 젊은 선수들 딴 나라 많이 있잖아요, 네, 다른 네, 나라에. 네. 근데 이거 충분히 이거 나이가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나이가 젊으면 일단은 그 피지컬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그 대회 추세가 워낙 스피드한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적인 면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 또 몸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제가 비록 뭐 이제 40대 후반이고 하지만 뭐 멘탈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멘탈 스포츠라고도 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오래된 그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세계로 좀 범위를 계속 넓혀보자면요. 지난해 고창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출전한 이 세계 대회에서 이 몇 번째로 좋은 성적이었나요? 월드컵에서는 아무튼 탑10 안에 든 거는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제가 6등인가 7등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탑3에 한번 들겠다고 마지막 날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제가 그때 24등, 24위로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뭐 아무튼 월드컵에서는 7위가 아마 가장 좋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뭐 나이가 아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기량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계속 유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해보니까 물론 뭐 체력이 좋고 나이가 어리다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만 본인만 노력하고 어떤 경험치만 쌓아서 간다면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하치경 선수 하면은요, 이 대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엑스알프스 대회.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모나코까지 무려 1000km를 넘게 비행해서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확히 어떤 대회인가요? 엑스알프스라는 경기는 그 우리가 잘 아시는 음료수 유럽의 유명한 음료수 회사죠. 레드불이라고요. 네. 네, 거기서 주최를 하는 대회고요. 매 2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세계에서 32명만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이 참가를 할 수 있는 대회고요. 대회 코스는 이제 그 주최 측에서 매년 코스를 약간씩 조금 다르게 해서 꼭 통과를 해야 되는 필수 코스 그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포인트를 날거나 걸어서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일 안에 12일. 예, 그 정해진 코스를 완주를 해야 되는 그런 그 극한의 경기고요. 아주 세계 최고의 그
익스트림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사실 이 12일이면은 진짜 체력도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될 그렇죠. 것 같거든요. 10일 안에 완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걸어야 되는 그 양이 보통 한 30km 정도, 평균 30km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매일 코스. 30km 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산행은 기본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비행도 하루에 평균 100km를 날아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비행을 시작하고 네. 비행이 해가 지면 내려와서 네. 다시 또 밤까지 그렇죠. 걷고 이걸 열흘 12일 동안 그렇죠. 반복을 한다는 근데 얘기죠. 이제 뭐 날씨가 항상 비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씨가 아니기 네. 때문에 비도 올 수 있고. 그렇죠. 비가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죠. 시합의 그 룰이 이제 아침 5시부터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또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엑스 알프스 대회 산맥을 또 넘어야 하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보통 이 상공 몇백 미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 비행을 하는 그 고도가 뭐 2,500에서 3,000m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알프스 같은 경우는 기본 산들이 뭐 2,500에서 3,000m이기 때문에 뭐 비행은 기본 이륙은 3,000m 정도에서 하신다 보면 되고 비행 고도는 3,500에서 뭐 4,000 뭐 넘게는 5,000m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2019년 대회 때는 마테오른의 네, 그 정상을 더 높이 뚫고 올라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예,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정말 아찔한데요. 네. 뭐 거의 죽다 살았다고 봐도 어떻게 되는 과언이 아니죠. 거예요? 그때 이제 코스가 그 마테오른을 넘으면 가장 단거리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네. 쇼컷이죠. 네. 우리가 말하는 쇼컷인데 이제 그 마테오른이 지금 4,000 아마 400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고도가.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야 되겠다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그걸 만약에 넘었다면 거의 뭐 상위 5위권 뭐 그 정도로 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하려고 이제 제가 4,000m까지 고도를 올렸었는데 네. 올리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계속 끌려 올라간 거죠. 상승 기류가 그렇죠. 아래로 예. 올라왔나? 상승 기류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계속 끌려 올라가서 이제 5,000m 넘게까지 끌려 올라간 거죠. 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던 라이브 트래커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5,000m를 올라가서 전진이 안 됐어요. 맞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이제 전진이 안 됐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이게 5,000m를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추위와의 싸움. 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손가락이 다 얼다시피 하고 영하로 들어가요. 그렇죠.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추위에 대한 공포감과 그리고 이제 제가 계기가 다 아웃이 돼 버렸어요. 어머. 왜 그런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전자파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기도 아웃되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무전기, 제 스포터와의 통신밖에 없었고 제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이게 뭐 무감각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아니 보이진 이제 보이긴 시야는 보여요. 다 트여 있는데 이게 제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뭐 제자리에 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30분 동안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려서 이제 내리기는 내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한 30분 동안 그렇게 5,000m에서 갇혀 있다가 내리고 나서 제가 스포터한테 얘기했죠. 야 이거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비행이고 뭐고 오늘은 무조건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제가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고 좀 네, 왜냐면 놀랐을 것 같아요. 거기를 넘어만 가면 이제 제가 쇼컷에서 쇼컷일 뿐더러 그 마테오르 밑쪽은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못 넘어가면 내려서 다음 날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넘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과욕이 아주 위험한. 근데 그게 사실 5,000m 넘게 올라간 게 기록이라고 유럽에서는. 이제 스위스에서는 이게 5,000m 패러글라이딩이 5,000m 이상을 못 넘어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그 메인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이제 막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5,000m를 올라갔냐. 그리고 5,000m를 올라가면 이게 실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룰에는 5,000m를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대회를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훅 질문 들어갑니다. 톨바로 X 질문. X 알프스 대회. 다시 또 출정한다. 하나, 둘, 셋. 한다. 한다.
본때를 보여줄 건가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나이도 나이고 지금까지 비행도 오래 해왔고 했지만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제 뒤를 이어서 제 후배들이 좀 나서서 어떤 좀 이런 대회를 도전을 해주고 이제 이런 걸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상 아직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은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각오는 하고 있는데 제 마음과 몸이 뭐 글쎄요 어떻게 따라줄지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러글라이딩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하늘이 정말 좋았던 건지 어떤 운명이었던 건지. 대학교부터 이제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뭐 운동은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98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특전사 그 훈련을 갔었어요. 위탁교육을요. 아. 공수교육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뭐가 막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교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거 보라면서 저게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건데 이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했죠. 저게 바로 내가 해야 될 거다. 운명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그리고 또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은요, 이 국제대회 출전하려면 지원 없이는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좀 출전을 해온 건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뭐 이 부분이 가장 우리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초창기에는 그냥 솔직히 뭐 이게 취미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하려고 뛰어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생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합도 뭐 제가 어떤 경비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패러글라이딩 제조사로 입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내가 어떤 글라이더를 만들면서 비행을 할 수 있고 대회도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러글라이딩 제조사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이제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한 거죠. 촌놈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좀 저변이라고 하죠. 국내 패러글라이딩 인구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전문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이제 엘리트 선수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은 좀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뭐 인구가 뭐 2만 명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제 전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한 100명, 100명에서 100명 150명 정도요? 정도. 예. 그 정도 매번 시합에 참가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훈련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독학으로 하셨지만 이게 다른 분들은 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날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훈련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무튼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을 바람이 약간 뭐 세다거나 아니면 기상이 조금 거칠다거나 그다음에 뭐 바람이 전혀 없다거나 그다음 상승 기류가 약하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그런 그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특별하게 다른 그 스포츠처럼 뭐 체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비행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가 이 패러글라이딩 대회 열기에 참 좋은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조건에서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면은 성적이나 그리고 위상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뭐 조건이나 이런 건 아주 좋지만 뭐 유럽 선수들처럼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 높은 성적은 뭐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계 10위권 안에 또 든 적이 있었고 우리 앞에 선배분들이 잘하신 분들은 세계 선수권에서 뭐 탑10 안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바탕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뭐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패러글라이딩은 주로 좀 어디서 하시는지 그리고 좋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좀 처음 보는 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있는 곳은 전혀 어떤 그런 공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다 비행 금지구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지 그렇죠. 못하고 지금 국내에서는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가장 좋은 곳이 이제 양평. 양평. 네, 양평 유명산이라 그래서 거기는 뭐 패러글라이딩 우리나라에서 패러글라이딩 처음 시작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역사와 뭐 그런 그 전통이 오래된 곳이고요. 그다음에 양평하고 그다음 용인도 한 곳이 있고요. 용인. 예.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권에서는 평창. 평창. 예, 평창이 이 조건이 좋고 그다음에 영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체험 비행의 대표적인 장소는 이제 단양. 단양. 그다음에 문경, 그다음에 뭐 밑에 지방으로서는 고창, 하동, 뭐 여러 군데 예,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특히 뭐 저도 고소공포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무섭다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보다 이 상상, 너무 네, 떨어질 그렇죠. 것 같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막 드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진짜 안전하죠. 그럼요. 아무래도 이게 뭐 사람들이 그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선입견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 패러글라이딩은 아주 위험하고 무섭고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살 유치원생부터 100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레포츠고요. 그리고 실제 막상 해보시면 또 이제 엄청 그 무서워하시는데 하기 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또 해보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탁 트인 이런 공간에서 내가 비행을 하고 있다는 그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고 뭐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도 많이 하시고 인간 한계에 정말 매번 도전하셨는데 인간 하치경 그리고 선수 하치경 굉장히 모두 훌륭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몇 세까지 또 패러글라이딩 하실 생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내년에 또 아시아 오세아닉 챔피언십이라는 그런 중요한 타이틀의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올해도 열심히 대회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이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 종목은 조금 그 종목의 특성상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뭐 다른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스포츠나 종목보다는 뭐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몸 관리도 잘 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 50, 60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욕심인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뭐 5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밑에서 좀 크는 선수들이 빨리빨리 치고 올라와줘야 제가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이게 하산을 할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뭐 선수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뭐 그런 그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아무튼 그 우리나라 패러글라이딩 발전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고 싶어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패러글라이딩 즐기는 분들과 또 아직 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신 분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